해결 방법을 찾아오랬더니 한국?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장관의 핏대 섞인 고함이 회의실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천 대의 버스가 엉켜 거대한 고철 더미가 된 보고타의 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경적 소리, 신호를 무시한 버스들의 질주, 현금을 노리는 강도들의 활보. 이것이 선진국도 두 손을 든 보고타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버드와 MIT 출신의 석학들이 처참히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카드 한 장으로 이 지옥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단 0.2초 그 찰나의 순간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한국.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전문가들을 단 한 장의 카드로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들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창밖으로 시위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만 세 번째 사망사고였죠. 저는 그 방 안에서 이 도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이름은 타이런 벡터입니다. 영국 출신의 도시 교통 컨설턴트죠. 유럽연합 교통정책 자문관을 지냈고 지금은 글로벌 도시 인프라 컨설팅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런던, 베를린, 바르셀로나. 세계가 복잡하다고 손드는 도시들을 22년간 직접 해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회의실에 불려온 겁니다. 보고타 때문에.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저는 먼저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료보다 현장이 먼저라는 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보고타의 첫인상은 소리였습니다. 경적. 한 대가 아니었죠. 수백 대가 동시에 울어대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었습니다. 도로는 차선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버스들이 서로를 밀쳐내며 끼어들고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꿰뚫고 달렸죠. 신호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냥 장식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봤습니다.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내다보지도 않았죠. 그 다음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이미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승객들 표정이 무감각했죠.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이건 혼잡이 아니었습니다. 통제 불능이었죠. 현금도 문제였습니다. 버스 요금은 전부 현금 거래였습니다. 기사가 직접 받고 직접 잔돈을 내줬죠. 그 말은 현금이 있다는 걸 강도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스 안에서 강도가 드는 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깊숙이 숨기고 탔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강도가 자주 옵니까? 기사가 백미러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어제도 왔는데요. 어제도요? 그럼요. 매일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경적을 3번 울리고 차선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매일. 그게 이 도시의 일상이었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장관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미국팀, 유럽팀, 현지 전문가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들. 수십 년치였습니다. 전부 실패한 계획들이었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이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10초, 20초. 12명의 전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팀도 유럽에서 온 팀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년 경력이 그 침묵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죠.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낮게 말했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화면에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보고타의 교통지옥을 고칠 해결책으로 지구 반대편 그 나라 이름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치 보고서였죠. 미국이 작성한 것, 유럽이 작성한 것, 현지 연구팀이 작성한 것. 두께만 달랐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카드 결제 시스템은 이미 있었습니다. 전산망도 있었죠. 노선 분석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도구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다음 날 버스 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낡았지만 분위기는 단단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환승 통합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카드 한 장으로 버스를 갈아타도 요금이 한 번만 빠져나가는 구조 말입니다. 대표가 팔짱을 끼며 되물었습니다. 환승하면 우리 손해는 누가 보전합니까? 그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표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정부가요?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손해 못 봅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승객이 환승할 때마다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를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정부 쪽을 만났더니 이번엔 반대 방향의 말이 나왔습니다. 업체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바꾸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먼저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다시 뒤졌습니다. 일본을 봤습니다. 일본은 교통 시스템이 정밀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들여다보니 운영 주체가 전부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철 회사, 버스는 버스 회사, 기차는 기차 회사.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새로 붙었죠. 시스템끼리 연결이 안 됐습니다. 승객은 갈아탈 때마다 돈을 다시 내야 했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없었습니다. 뉴욕도 봤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복잡하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히죠. 낡았습니다. 수십 년째 낡은 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고치려면 운영을 잠시 멈춰야 하고 멈추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하고 손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비용은 결국 시민이 떠안았습니다. 불편한 채로 비싼 요금을 내면서 그냥 참는 거였죠. 세계 어디를 봐도 구조는 같았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모든 시스템은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버스 업체는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예산을 무한정 쏟아붓지 않을 거죠. 시민은 그 싸움의 결과를 그냥 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매일 버스 문 밖에 매달려서 강도가 탈까봐 지갑을 숨기면서 사고 현장 옆을 그냥 지나치면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도시는 구조적으로 망가져 있다. 기술로는 고칠 수 없다.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건드린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될 거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굉음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였죠. 창밖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직후 충돌음, 그리고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한 대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옆면이 찌그러져 있었죠. 그 옆으로 오토바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주변 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을 돌아서 달렸습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고된 재앙이었죠. 그날 하루에만 사망사고가 3건이었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방송마다 보고타 교통참사를 쏟아냈죠. 시청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나왔지만 인파를 막지 못했죠.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피로한 분위기였는데 이젠 공포에 가까웠죠. 장관이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로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안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한국 시스템 도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죠.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다급해지면 이런 카드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현지 교통 전문가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지금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도시가 실험 대상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더 큰 재앙입니다. 우리 실정을 모르는 시스템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만 2배가 되는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고타와 비교가 됩니까? 도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 시스템을 여기 그대로 얹으면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큰 혼란을 부를 겁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럼 벡터 씨,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반대는 할 수 있었지만 대신 내놓을 것이 없었죠.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상태였습니다. 반대는 있었고 대안은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들고 온 담당자가 조용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내려다봤죠. 지금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약 20년 전입니다. 버스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죠. 도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썹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풍경이었습니다. 창밖, 보고타였죠. 한국도 이랬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현금, 무질서, 사고. 전부요. 저는 잠시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죠. 지금 보고타를. 머릿속에서 뭔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판단을 바꿀 수는 없었죠. 저는 22년간 수백 개의 그럴듯한 제안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것도 직접 봐왔습니다. 자료를 더 가져오십시오. 수치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신반의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반대가 더 컸습니다. 한국이 이 도시를 고쳤다는 말을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서울의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보고타와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고타는 더 나빠져 있었죠. 아침 출근 시간 주요 간선도로 3곳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버스 2대가 교차로에서 충돌했고 그 여파로 뒤편 차량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멈춰섰죠.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렸지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사이렌 소리만 울리면서 시청 앞 시위대는 이제 밤낮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가 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존의 문제였죠. 오전 10시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전날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장관 옆으로 차관, 예산 담당자, 법률 자문까지 들어와 있었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토론하러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였죠.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 결정합니다. 버스업체 대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도박이 아닙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시스템을 바꾸다가 중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옵니다. 지금도 혼란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가만히 테이블을 내려다봤죠.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법률 자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 구조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책임 얘기를 할 때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세금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죠. 런던에서도 봤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봤습니다.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책임을 나누는데 더 집중하는 법이니까요. 담당자가 저를 봤습니다. 벡터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대로 두는 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제 응급차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도 구하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시스템을 들여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검증이라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서울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수치로.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로 받아들었죠.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결국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죠. 한국 시스템 도입 추진. 전면 검토 시작.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안이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어진 상태에서 밀려난 거였죠. 선택이 아니라 몰린 겁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시위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걸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이 도시는 끝이다. 자료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담당자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속으로 또 한숨이 나왔죠. 이런 두꺼운 보고서일수록 현실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22년 동안 그런 보고서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충 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서울 도심 사진. 버스들이 뒤엉켜 있었고 매연이 자욱했죠. 교차로 한복판에 버스 2대가 서로 기댄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 걷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창밖을 봤습니다. 지금 보고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불과 20년 전입니다.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현금, 무질서, 사고. 전부요. 그래서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이해관계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해관계. 버스 업체도 정부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 구조. 어떻게요? 국민이 불편하다면 이해관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한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버스 업체가 손해를 보는 만큼 정부가 보전해줬습니다. 대신 업체는 운영권을 내놓고 배차와 노선을 통합관리 체계에 넘겼죠. 수익이 아니라 운행 횟수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게 가장 어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누군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양보를 실제로 끌어낸 나라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담당자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표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거리 비례 요금이었습니다. 어디서 타든 얼마나 갈아타든 실제로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냈습니다. 환승 횟수는 상관없었죠. 카드 한 장을 찍으면 그 순간부터 거리가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내리고 다른 버스를 타도 지하철로 갈아타도 요금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카드를 찍는다. 단말기가 신호를 받는다. 서버로 전송된다.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다. 이동 거리를 계산한다. 요금을 산정한다. 잔액을 차감한다. 다시 단말기로 반영된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초나 걸릴까요? 이 시스템, 처리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0.2초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부터 요금이 차감되고 탑승이 확인되기까지 0.2초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0.2초. 제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짧았죠. 그 사이에 카드 정보가 단말기를 통해 서버로 전송되고 수백만 건의 이용 기록 속에서 해당 카드를 찾아내고 이동 거리를 계산하고 요금을 빼고 결과를 다시 단말기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0.2초인 이유가 있습니까? 0.5초만 넘어도 줄이 막힙니다. 버스 한 대에 수십 명이 타내리는데 한 명당 0.5초씩만 늦어도 탑승 시간이 2배가 됩니다. 배차가 밀리기 시작하죠.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도시 전체 교통이 멈춥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흐름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였습니다. 도입 전후 비교였죠. 배차 지연율, 환승 이용률, 시민 만족도. 저는 숫자들을 천천히 짚어나갔습니다. 배차 지연이 줄었습니다. 환승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무임승차가 줄었죠. 현금 거래가 사라지면서 강도 관련 사건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 실제입니까? 3번 검증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보고타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버스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경적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20년 전 서울 사진이 겹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시오. 반대라고 확신하던 제 목소리에서 그날 처음으로 그 확신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마지막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현재 서울 운행 데이터였죠. 하루 탑승 건수, 배차 지연율, 버스 내 범죄 신고 건수. 저는 숫자들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시범 구간을 정하십시오. 담당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도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는 건 확실히 틀린 겁니다. 시범 구간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버스 업체 대표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예고 없이였죠. 대표 한 명이 테이블에 서류를 내던지다시피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사들이 단말기 설치 거부했습니다. 업무 방해라고요.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들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카드 시스템 들어오면 현금이 사라지고 현금이 사라지면 자기들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이해관계 조율이 서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22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죠. 진짜 싸움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담당자가 나섰습니다. 기사 수입은 줄지 않습니다. 운행 횟수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설명회요? 지금 그게 먹히겠습니까? 기사들이 믿질 않아요. 또 다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단말기 설치하다가 버스 운행 일정 다 틀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객 민원은요? 그건 저희가 현장 인력을 배치해서.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팔짱을 낀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랬을 겁니다. 자료에는 없는 장면이었지만 분명히 이런 싸움이 있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사들을 모아놓고 수입 정산 구조를 직접 설명했죠. 처음엔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기사들이었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것들이었죠. 담당자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죠. 단말기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기사 한 명이 설치 기사를 막아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장 인력이 달려가 설득했죠. 하루에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예상의 절반이었습니다. 일정이 밀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하는 담당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현실이다. 자료에서 본 서울의 깔끔한 그래프 뒤에는 분명히 이런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범 운행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혼자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죠. 벤치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첫 버스 도착까지 4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늦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버스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계를 봤죠. 정확히 4분이 됐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카드를 꺼냈죠.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초록불,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막힘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예정 시각 그대로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타에서 사흘 뒤였습니다. 담당자가 수치를 들고 왔죠. 강도 사건이 사라졌습니다. 시범 구간 기준입니까? 네. 도입 이후 현재까지 버스 내 강도 신고가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류장에 시민 한 명이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방을 그냥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숨기지도 않았죠. 공포가 일상이었던 이 거리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없었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시범 구간 하나였죠. 하지만 그 하나가 이 도시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구간을 넓히십시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범 구간은 3곳으로 늘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배차 지연율, 환승 이용률, 범죄 신고 건수, 시민 만족도. 숫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죠. 22년간 다져온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은 현장에서 반드시 무너진다는 확신. 그런데 숫자는 그 확신을 매일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검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처음 한국 시스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전부 모인 자리였죠. 저도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석 달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배차 지연율. 도입 전 대비 60% 감소. 버스 내 범죄 신고. 시범 구간 전체 기준 제로. 환승 이용률. 도입 전 대비 2배 이상. 시민 만족도. 역대 최고치.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처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현지 전문가가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3번 검증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다시 물었죠. 범죄 신고가 진짜 제로입니까? 미신고 가능성은요? 현장 경찰 데이터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전문가가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범 구간 중 가장 먼저 도입한 구간이었죠. 한때 가장 혼잡했던 구간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탔죠. 카드를 댔습니다. 삑, 초록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버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왔죠. 경적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서 그 풍경을 봤죠. 노점 상인이 평화롭게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앞으로 매지 않고 걸었죠.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통화하면서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건 한 달 전만 해도 이 거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전면 확대건으로 최종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자료들을 내려다봤죠. 석 달치 데이터, 3번 검증된 숫자들, 그리고 방금 제 눈으로 직접 본 거리의 풍경. 벡터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 반대했던 전문가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제 그분이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저 멀리 시범 구간 방향으로 버스 한 대가 정시에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22년간 저는 세상의 모든 교통 시스템을 해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도 이해관계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그게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넘었으니까요. 저는 담당자를 봤습니다. 전면 확대 찬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우리가 틀렸다는 것도 포함해서. 담당자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보고타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 달 전 처음 이 창밖을 봤을 때와 같은 거리였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고타 도입 전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글로벌 도시 인프라 컨설팅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미 한 도시의 교통 시스템 이야기였으니까요. 세계가 관심 가질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만에 12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 교통국이었습니다. 런던 교통공사였습니다. 아테네 시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시개발부. 전부 같은 질문이었죠. 이 시스템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그 메일들을 하나씩 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뉴욕이 묻고 있었습니다. 런던이 묻고 있었죠. 세계 교통 시스템의 기준이라고 여겨지던 도시들이 한 나라의 시스템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입니다. 런던 교통공사 담당자에게서 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메일을 보면서 2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런던 교통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였죠. 그때 런던은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런던에 묻는 게 아니라 런던이 세상에 가르치는 구조였죠. 그 런던이 지금 한국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보고타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정확히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탔죠. 카드를 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 풍경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보고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뉴욕이, 런던이, 아테네가 이 풍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한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런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도요.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아테네도 실무진이 서울에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테네 실무진이 서울에 갔습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유럽의 도시가 아시아의 나라에 배우러 간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고 해결했습니다.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는 원칙이었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쳤습니다. 국민이 불편하니까. 그 단순한 원칙이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고서를 한 편 더 썼습니다. 이번엔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죠. 제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은 왜 달랐는가? 쓰면서 계속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술이 달랐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기술이 있었고 유럽도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본이 달랐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훨씬 많았죠. 결국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정부가 먼저 손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이 불편하다. 그러니 한다. 그 단 한 줄의 원칙이 수십 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넘지 못했던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건 하나의 도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고타 한 곳의 교통이 바뀐 이야기가 아니었죠. 세계가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이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보고타 하늘이 내려다 보였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각이었죠. 경적 소리 하나 없이. 그 순간 저는 이게 혁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새벽 정류장을 떠올립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서 버스가 제 시각에 올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정확히 들어오던 버스를. 22년간 저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의심해왔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정책도.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 전부 멈춘다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벽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타에서 배웠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를 통합해낸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한국인들은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국인들은 알까요?